박완서 장편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2장 찬란한 예감. 5월이 학년 말이었으니 당연히 6월 초에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물리대는 그 해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중순경에 입학식을 했다. 자연히 강의도 며칠 못 듣고 25일이 되었다. 집은 그 동안에 전세를 들 만한 마땅한 사람이 생겨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작은 집의 내 방도 도배를 새로 했고 학교 사택도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도록 대강의 수리와 도배를 끝마치고 엄마가 받아놓은 손 없는 날만 기다리는 중이었다. 언제나처럼 주말에 돌아온 오빠와 나는 서로 나누어 가질 책을 분류했다. 인민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시도했다는 뉴스를 듣긴 했지만 전에도 38선에선 충돌이 잦았고 그때마다 국군이 잘 물리쳐 왔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다. 설사 전하고는 다른 전면전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시골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2차 대전의 경험에 미루어 다분히 이기적인 생각이었지만 전쟁이 날수록 시골로 가길 참 잘했다고 야비 다리를 피우면서 살 수 있을지언정 후회할 까닭이 없었다. 그때까지 이승만 정부가 장담해온 만약 전쟁이 나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으리라는 선전을 그대로 믿은 건 아니라 해도 세뇌 효과는 무시 못했다. 최악의 경우라 해도 다만 몇 발자국이라도 38선 이북에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장기전이 되려니 했다. 다음 날 오빠는 새벽같이 학교로 출근했고 나는 동숭동 물리대로 등교했다. 등교하면서 가로수를 꺾어서 철모와 군용차를 시퍼렇게 위장하고 미아리 고개 쪽으로 이동하는 국군을 보고 비로소 섬뜩한 전쟁의 현장감을 느꼈으나 남들이 하는 대로 씩씩하게 박수도 치고 만세도 불렀다. 오전 강의가 끝나고 누군가가 양주동 선생님 강의를 도강하러 가자고 했다. 동학이란 말도 대학생이 된 기분을 쾌적하게 자극했지만 유명한 학자의 실물을 본다는 건 더욱 신나는 일이었다. 도강은 아니었지만 입학하고 얼마 안 있다 들은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강의 시간에도 그렇게 설레었는데 역시 유명한 분을 직접 뵙는다는 게 자랑스러웠을 뿐 그분의 학문이나 업적에 대해 뭘 좀 알고 있는 건 아니었다. 고명한 학자나 명사가 지금처럼 대중 앞에 모습이나 목소리를 드러낼 기회가 없이 문자 그대로 상하탑에 갇혀 있을 때였다. 그러니 그분들을 구경한다는 것만으로도 가히 도취할 만한 대학생의 특권이었다. 그때도 양주동 선생님의 인기는 대단해서 강의실은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맨 뒤에 끼어서서 해학과 유식을 폭포수처럼 토해내며 강단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선생님의 강의에 황홀한 눈길을 보냈는데 간간이 강의실 유리창이 들들들 울릴 만큼 포소리가 가까워질 적이 있었다. 작달막하지만 몸매가 다부진 그분이 그 소리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강의를 계속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학길은 아침과 좀 달랐다. 여전히 미아리 고개 쪽으로 군대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용감해 보이기보다는 비장해 보였고 환송하는 시민의 태도 또한 불안하고 어설퍼 보였다. 그날 밤새도록 엄마가 구시렁대면서 이럴 때는 식구가 같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하는 소리를 하고 또 했다. 나도 오빠가 걱정되긴 마찬가지여서 더욱 엄마가 그러는 게 듣기 싫었고 진작 독방을 갖지 못한 게 짜증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에는 포소리가 미아리고개 너머에서 쏘는 것처럼 가까이 들렸다. 그러나 긴급 뉴스는 국군이 인민군을 거의 다 섬멸한 것처럼 말하면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를 당부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학교로 향했다. 미아리 고개로 뻗은 도남동 전찻길로 달구지에 가재 도구를 실은 피난민이 꾸역꾸역 넘어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들에게 시민들이 뭔가를 물어보려는 걸 순경이 말리는 광경도 눈에 띄었다.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해 그들이 의정부에서 피난 오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피난민을 눈으로 보고서야 덜컥 겁이 났지만 설마 순수한 양민은 아니겠지. 아마 지레 겁을 먹은 악덕 지주거나 좌익 탄압에 앞장섰던 경찰 가족 좀 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꿈에도 인민군이 쳐들어오는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나의 그런 견해는 다분히 좌경 사상에서 영향받은 바가 없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강의 없이 여학생에겐 귀가 조치가 취해졌고 남학생들은 따로 학도 호국단 명의로 북진 통일을 다짐하는 걸기 대회를 여는 것 같았다. 나는 호국단 간부들이 목청껏 결의문을 읽고 구호를 선창하는 걸 옆에서 잠시 지켜보았지만 거의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귀갓길은 시시각각으로 촉박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간단 없는 포소리에 행인들은 무작정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빠 일이 갑자기 걱정되어 집을 향해 뛰었다. 그동안 오빠가 돌아와 있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엄마가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걸 보니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았다. 엄마가 나를 보자 어서 피난을 가야 할 텐데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절박하다 못해 멍해진 엄마의 시선이 기분 나빴다. 부엌에선 올케가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쌀을 볶고 있었다. 너무 일찍 아우를 보느라 삐쩍 마른 녀석이 칭얼대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임신한 지 8달이 꽉 찬 올케가 어깨로 숨을 쉬면서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누릇누릇해진 쌀을 하염없이 젓고 있는 걸 보자 나는 벌컥 화가 났다. 언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미숫가루 만들고 있잖아요. 언니는 나보다 더 화가 난 목소리로 불만스럽게 대꾸했다. 마루 끝에 한눈에 엄마의 솜씨라는 걸 알게 하는 광목 배낭이 불룩하게 나자빠져 있었다. 엄마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노릇이라는 게 뻔하건만도 나는 올케의 손에서 나무 주걱을 빼앗으며 물었다. 그 몸으로 피난을 갈 작정이요? 어떡해요. 내쫓으시면 가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나저나 오빠가 와야지. 내쫓기든지 말든지 하죠.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이어서 산봉우리가 하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여운에 집의 분한문 유리가 들들들 오래도록 공명했다. 엄마가 대문간에서 뛰어들어오면서 어서 미숫가루를 담으라고 자루를 벌렸다. 아직 빠지도 않았잖아요. 빻을 새가 어딨냐? 한 움큼씩 집어먹으려면 안 빻은 게 나아. 엄마가 우리가 성의 없이 볶아 갈색으로 탄 쌀을 야단도 치지 않고 하도 급하게 자루에다 쳐넣기에 오빠가 저만치 오는 걸 보고 뛰어들어온 줄 알았다. 올케도 곧 내쫓길 줄 알고 울상을 짓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오빠만 피난시키자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게 뭐 그렇게 급하냐? 너희 오래비도 안 왔는데. 엄마도 얼떨결에 부린 자신의 경망이 어처구니 없는지 낭패스럽게 웃으며 다시 대문간으로 나갔다. 그날 밤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숙부네 가게에는 전화가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물론 숙부 쪽에서도 온종일 학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밤늦게 숙부네가 우리 집으로 피난을 왔다. 미아리 고개로 통하는 대로변보다는 아늑한 주택가가 안전하게 느껴진 까닭도 있고 여럿이 뭉쳐 있으면 서로 의지가 돼 덜 무서울 듯 싶어서였다. 그러나 큰 집 작은 집까지 뭉쳐 있을수록 오빠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포탄이 서울 하늘을 가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부터 우리는 방 속에서 솜니부를 뒤집어 쓰고 꼼짝을 못했다. 대포나 폭탄 파편이 솜은 잘못 뚫는다는 일제 말기에 얻어들은 어설픈 지식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였다. 숙부는 솜 이불 속에서도 열심히 라디오를 들었다. 그리고 위로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오면 즉시 우리에게 전해주곤 했다. 그 밤을 견디는 태도가 삼촌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었다. 엄마는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솜 이불을 뒤집어 쓰지도 않았고 방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안마당과 대문 밖을 서성이면서 꼬박 밖에서 그 밤을 보냈다. 바깥 동정을 살피는 것도 이젠 오빠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네 사람들이 동정해서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것 같았다. 허둥지둥 피난 나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더니 지금은 좀 뜸해졌다든가 가면 어디로 갈 거냐고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를 방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전해주었다. 바깥의 인적이 아주 끊어지고부터는 마루 끝에 꼼짝 않고 앉아서 포탄이 쌩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명중에서 폭발하는 소리를 가지고 마치 전문가처럼 자신있게 전선의 위치를 짐작하기도 했다. 엄마도 숙부처럼 자신의 추측을 우리에게 보고해서 동의를 구하려 했고 엄마의 보고와 숙부의 보고는 번번이 상반됐다. 우리는 두 사람이 말하는 전황을 다 믿지 못했고 위로받지도 못했다.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싸움 구경처럼 황당할 뿐이었다. 낮엔 그렇게 허둥대던 엄마가 너무 침착하고 담대하게 구는 것도 어쩐지 보기가 싫었다. 새벽녘에 전쟁의 소음이 한결 가라앉자 숙부는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우리더러 한숨 자자며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대통령이 수도 서울은 꼭 사수한다고 국민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러면서 하품을 늘어지게 하는 숙부를 엄마는 딱하다는 듯이 보면서 말했다. 서방님도 참 그 늙은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날이 밝자 숙부와 숙모는 오늘은 상점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며 집으로 떠났다. 우리도 다들 밖이 조용해진 걸 전쟁이 진정된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붙들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헐레벌떡 되돌아온 숙부는 몹시 얼뜬 목소리로 밤사이에 세상이 바뀐 걸 알려주었다. 엄마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어쩔꼬, 이를 어쩔꼬. 헛소리처럼 단식하는 엄마의 손을 잡으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숙부는 그런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싱글대며 농담을 다 했다. 아, 형수님이야 무슨 걱정이요? 툭하면 겁없이 이승만 박사 욕도 잘 하시더니만 잘 됐지 뭐 그래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빨리 나가보라고 했다. 길가에 인민군을 환영하는 인파가 적지 않다고 했다. 엄마가 굳은 표정으로 못 나가게 했다. 대통령이 남긴 목소리를 곧이곧대로 믿던 숙부는 이미 바람 부는 대로 살 각오가 돼 있는 반면
같은 대통령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엄마는 되레 새 세상에 심한 낯가림을 하고 있었다. 오빠 때문에 그러는 줄은 알지만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전향한 게 투쟁 경력에 흠이 되긴 하겠지만 설마 정상을 참작해 주겠지 하는 치사한 생각을 난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더럽고 치사했다. 나는 바뀐 세상에 대해 숙부처럼 바람 부는 대로 살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희망적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오빠의 투쟁 경력과 까마득히 잊고 지내던 나의 일시적인 동조를 상기함으로써 더욱 생생해졌다. 나는 오빠의 투쟁 경력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엄마는 그의 전향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향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전향에서 또 한 번 전향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태였다. 엄마는 혼자 나가서 세상이 바뀐 걸 확인하고 들어와서는 숫제 아남천이 흐르는 개천가 큰 길까지 나가 오빠를 기다렸다. 개천가에선 성북경찰서 뒤뜰이 곧바로 바라보였다. 인민군이 경찰서를 접수하고 벌써 반동을 잡아들이는 것 같다고 엄마가 치를 떨며 말했다. 오빠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들어온 엄마는 눈에 전기가 하나도 없이 흐릿하게 풀려 보였다. 오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오빠는 이제부터 뜻을 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엄마를 위로했다. 그건 나의 희망사항이기도 했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는 딸을 노골적으로 능멸하는 투로 말했다. 또 그놈의 정조관념이가 정말로 어째 볼 수 없는 엄마였다. 하늘의 해와 달처럼 명명백백하고도 오직 2개밖에 없는 이데올로기 말고 따로 신봉할 게 있는 엄마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 나타난 오빠보다 더 우스꽝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마는 아마 오빠를 바뀐 세상으로부터 감쪽같이 감춰둘 요량으로 그렇게 기다렸을 것이다. 아예 집엔 들이지 않고 숙부네나 외가로 빼돌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필 오빠는 기다리다 지친 엄마가 잠시 집에 들어온 사이에 돌아왔다. 그건 마치 분꽃이나 나팔꽃 봉우리가 지키고 있던 어린이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피는 것처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오빠는 일생일대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귀가했다. 설사 엄마의 계획대로 지키고 있던 길목에서 만났다고 해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빠는 거의 한 트럭 분은 됨직한 죄수들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죄수라고 했지만 머리를 빡빡 깎고 죄수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들의 표정은 훈장을 주렁주렁 단 개선 장군보다 더 당당하고 위엄과 영광에 넘치고 있었다. 그들에 비해 평상복을 입은 오빠가 되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맹하니 무표정했다. 그들 중 하나가 돛돌 아래서 역시 표정이 바랜 채 우두망찰하고 서 있는 엄마를 사뿐히 안아올려 좌정을 시키고 큰 절을 하자 모두 따라했다. 엄마도 그제야 그를 알아보고 그의 손을 잡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지만 한 번 바랜 핏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한테 먼저 큰 절을 올린 이는 우리가 삼선교 집에서 살 때 문간방에 새들어 살다가 바로 우리 집에서 잡혀간 바로 그 사내였다. 오빠도 그때는 조직 생활을 할 때였기 때문에 비록 횡적인 관련은 없지만 서로 정체를 간파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체포된 후 남은 가족에게 우리가 그다지 야박하게 굴지 않은 걸 아내한테 듣고 옥중에서도 늘 감사하고 있었다고 했다. 28일 아침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대는 제일 먼저 갇힌 사상범들을 해방시켰고 갈아입을 옷도 없었겠지만 있다고 해도 안 갈아입을 만큼 죄수복 자체가 혁명투사의 자랑스러운 표지가 된 그들은 그대로 트럭에 올라타 시내를 누비며 군중의 환호에 답하는 일반 군중의 열광을 유도했을 것이다. 오빠의 학교가 있는 시골에선 비교적 조용하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다. 포소리도 그다지 크게 들리지 않아 설마 했었는데 아침에 면소와 주재소에 인공기가 개양된 걸 누가 일러주면서 서울서는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서 부랴부랴 서울로 오다가 그 트럭을 만난 거였다. 일러준 사람이 친절하게도 오빠에게 붉은 리본을 단 밀짚 모자도 씌워주고 자전거에도 붉은 헝겊을 매달아 주어서 오빠는 그게 개면쩍어 도중에서 떼었다 붙였다 했다니 그의 소심함을 짐작할 만했다. 그렇게 이쪽에도 저쪽에도 자신이 없는 오빠니 많지 혁명 투사들이 탄 트럭을 보고도 못 본 척도 못하고 열광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트럭이 오빠의 곁으로 바싹 다가오는 것 같아 비실비실 피하려는데 누가 손을 내밀더라고 했다. 트럭에 탄 사람과 행인들과의 열렬한 악수와 포옹을 이미 무수히 목격한 오빠는 수줍게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순간 오빠는 이럴 수가, 동지를 이렇게 만날 수가 하는 감격스러운 소리와 함께 붕 떠서 트럭 위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 자전거 하고 아끼던 자전거 한번 불러볼 새가 없었다. 그리고 한나절을 지칠 줄 모르는 흥분의 도가니 속에 쌀의 뉘처럼 어설프게 끼어 있다가 마지못해 그들을 달고 귀가한 것이었다. 곧 우리 집 좁다란 마루가 그 트럭 위가 되었다. 엄마하고 올케하고 나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찌개도 끓이고 지짐질도 했다. 동네 반찬 가게에서 두부는 목판째, 술은 짝으로 들여왔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지치지도 않고 인민가요를 불러댔다. 조그만 집이 떠나갈 듯했다. 지붕에서 기와장이 다 들썩들썩하는 것 같았다. 활짝 열어젖힌 대문 밖에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안을 기웃댔다. 얼이 반 넘게 빠진 엄마는 다리를 후들대며 실수를 연발했다. 접시를 깨트리고 소금과 설탕을 구별 못했다. 가끔 이마를 짚으면서 이게 무슨 징졸꼬 라고 뇌까렸다. 그렇다. 그들은 엄마에게 죄수도 아니고 혁명투사도 아니고 다만 징조였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올케나 나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음식 시종을 안 시키고 손수하려 들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나를 때마다 세상에 집에서 얼마나 기다릴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걸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던지 다들 그날 밤 늦게 뿔뿔이 헤어졌다. 다음 날 우리 집에 전세 들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찾으러 왔다. 우리도 하룻밤새 그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데 이의가 없었으므로 선뜻 내주었다. 엄마는 다락에 올라가 한참을 어딘지 수석거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고는 쓰고 싶은 데가 참 많았는데 조금이라도 헐어 썼더라면 무슨 망신일꼬 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웃었다. 나는 불현듯 텃밭 사이에서 감자꽃처럼 웃던 엄마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깊이 아렸다. 최근의 일이라기보다는
진행 중이던 일이었건만 중턱이 잘리고 나니 먼 옛날 일 같았다. 이 땅에 당장 지상의 낙원이 온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꾼 아기자기한 100평 텃밭의 꿈과 바꾸고 싶지 않다는 반혁명적인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끝전까지 받으면 그 목액돈을 숙분의 장사에 투자해 이자를 받고 텃밭을 가꾸어 푸성기는 안 사먹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자꾸 부자가 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수의를 입은 혁명가들이 우리 집에서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고 난 후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거물급을 미처 모르고 지낸 걸 송구스러워하는 것처럼 굽실대며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가 걱정한 것보다 일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긴 차라리 걱정하던 일이 일어난 것보다도 더 했다. 물론 속사정까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었다. 하나 둘 오빠의 옛 동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오빠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접한 그들은 당에 속죄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은근히 비난도 하고 회유도 했다. 그럴 때마다 오빠는 몸담고 있던 학교로 돌아가 진짜 노동자 농민의 아들들을 혁명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당을 위하는 일일 것 같다고 발뺌을 했다. 그 한 트럭의 징조들 때문에 용의 주도하게 세운 계획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고 난 엄마는 시르에 빠져 그저 하루하루를 살얼음 밟듯이 조심조심 지냈다. 엄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검을 취급하려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 늘 전전긍긍했다. 한 골목 안에 대문 열어놓고 서로 무관하게 드나들던 사이였다. 특히 손자를 본 노인네들은 골목 안 장맛을 집집마다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마실이 잦았다. 업힌 아기는 어디든지 가야만 안부 채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내 집 새끼나 남의 집 새끼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흉허물 없이 지내던 이웃하고 식량 걱정도 같이 할 수 없다는 건 못할 노릇이었다. 그들이 죽 먹을 때 우리도 죽 먹고, 그들이 뒤주 밑을 긁을 때 우리도 그런다는 걸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어우러져 뚝섬으로 열무를 사러 갈 때도 우리는 쏙 빼놨다. 재앙은 우리 집에만 그치지 않았다. 장사꾼에겐 안정된 사회보다 뒤숭숭하거나 헷가닥 잘 바뀌는 사회가 더 유리하다는 숙부의 생각이 이번엔 들어맞지 않았다. 상점은 곧 문을 닫았다. 전찻길 노면 한쪽이 넓어서 반은 세를 주었었는데 그 집도 마찬가지였다. 텅 빈 상점 안이 빈 창고처럼 보였던지 우마차에다 무슨 장비인지 가득 실은 한때 인민군들이 거기다 말을 매놓고 싶어 했다. 어느 영이라 거스르겠는가. 숙모 말에 의하면 인민군 중에서도 높은 보위 군관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말만 맸을 뿐 아니라 숙식을 다 숙분해서 해결하려 들었다. 숙모가 인민군 밥대기가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웬 재앙인가 싶었지만 식량난이 혹심해지면서부터 두 식구 밥 걱정은 안 하게 된 걸 다행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밥뿐 아니라 반찬 걱정도 안 했다. 소를 통째로 잡아다가 각을 떠서 딴 부대하고 나누긴 했지만 한 이틀 약빈하게 고기로만 배를 불린 적도 있다고 했다. 냉장고가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누린내가 온 동네로 퍼져 비록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소 잡았을 때 훗날 장사 미천으로 숨겨두었던 수리들 동나 그날로 바닥이 났다고도 했다.
쑥분해 장사의 주 종목은 주류 도매였다. 빼앗긴 술에 대한 보상이나 삼시 밥해 되는 수고비는 조금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세 끼를 흰밥으로 배불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었다. 그러나 숙모는 그런 호강을 혼자서만 하고 나눌 수가 없는 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동네 사람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고 했다. 하다못해 누룽지라도 좀 나눠 먹고 싶은데 먹을 것에 관한 한 감시가 하도 철통 같아 도저히 엄두를 못 냈다. 친척이 드나드는 것까지 몰아지는 않는다지만 숙모가 그들 몰래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일 기회를 엿볼 것이 뻔해 우리 쪽에서 발길을 끊고 살았다. 먹는 것에 찝찝한 걸 가장 좋지 못한 일로 교육받아온 우리는 남에게 그런 혐의를 받는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그 정도의 쑥분의 소식도 어쩌다 밤늦게 마시를 오는 숙모를 통해서였다. 온종일 부엌에서 사는 숙모는 몸에 음식 냄새가 배 있었지만 누룽지 조각 한쪽 가지고 나오진 못했다. 바라지도 않건만 숙모는 그게 미안한지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변명부터 했다. 그것들이 의심할까봐 내가 먼저 그것들 코앞에다 대고 치마를 이렇게 훌훌 털어보이고 나왔단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쟁이가 보이도록 치마를 펄렁거려 보였다. 우리 식구가 극도로 허기가 지고부터는 숙모는 그럼 밥마실조차 삼갔다. 8월 초에 오빠가 드디어 시골 중학교로 돌아갔다. 지하로 숨을 기회도 놓치고 방에 속죄할 기회도 놓치고 마냥 어정쩡한 무소속 상태로 지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길에서도 의용군으로 잡아들일 때였다. 오빠가 겉보기에 한유롭게 시국을 관망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인민위원회로 변한 동회 사람들이나 한 골목에 사는 인민반장 쪽에서도 오빠가 거물급인가 아닌가 관망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엄마는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위기의식과 이웃으로부터의 따돌림으로 늘 우두망찰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 이래라 저래라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최초의 계획이 어긋나고부터 자기 판단력에 자신을 잃은 엄마는 소심하고 과묵해졌다. 그 줏대는 어디를 갔는지 숫제 자기 의견 같은 건 없는 사람처럼 굴었다. 오빠는 아마 월급은 못 줘도 쌀 배급은 준다는 출근 공장 나온 동료 교사의 말에 가장 끌렸을 것이다. 내 딸이 올케의 해산딸이었다. 흰쌀 몇 움큼은 남겨놓으려고 엄마는 손자 베개 속에 든 좁쌀을 다 꺼내서 멀건 우거지 죽에다 보탰다. 그 동료 교사는 다음번에는 오빠의 신임장까지 해가지고 와 통행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출근한 오빠는 불과 사흘 만에 의용군으로 붙들려 갔다. 붙들려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밤중에 누가 숙분의 집 유리창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오빠가 서 있고 뒤에는 총든 인민군이 2사람이나 따라왔더라고 했다. 미아리 고개로 통하는 전찻길가에 있는 숙분의 집에선 야밤에 군대나 민간인이 이동하는 소리를 늘 들을 수가 있었다. 오빠도 북으로 끌려가면서 인소라는 인민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해 가족에게 소식이라도 전하고자 들렀던 것이다. 겨우 그 말만 전하고 다시 끌려가는 조카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숙부하고 숙모는 속옷바람으로 무작정 미아리 고갯마루까지 따라가다가 인솔자가 총대로 밀어내는 바람에 놓쳤다고 했다. 길가로 물러나 바라보니
어둠을 틈타 끌려가는 장정들의 행렬이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다소 위로가 되더라고도 했다. 숙모는 그 행렬을 끝까지 보고 나서 곧장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일러주는 건데도 우린 잘 믿기지가 않아 어리벙벙했다. 날이 밝으니 더욱 숙모가 헛것을 보고 나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갔으려니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엄마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구파발로 떠날 채비를 하면서 나도 같이 가자고 했다. 국도는 특히 폭격이 심했다. 그래서 군대고 민간인이고 밤에 이동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공습을 만나 밭이나 논으로 뛰어들어 보복해 있다가 다시 걷곤 했다. 오빠가 의용군에 나간 건 틀림이 없었다. 중등교사 재교육을 실시할 테니 한 학교에서 꼭 몇 명씩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상부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출근 공작에 열의를 올린 거였다. 재교육을 청운국민학교에서 받다가 곧장 전원이 의용군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다. 우리 집에 출근 공작을 왔던 교사도 같이 끌려갔다니까 그도 속았을 뿐 그에게 속은 것도 아니었다. 탓을 하려면 순진한 시골 인심이나 탓할까. 우리를 속여먹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크고 조직적인 힘이었다. 들판엔 고추 잠자리가 평화로이 날고 시냇가 미루나무에선 쓰르라미가 자지러지게 울고 우리의 텃밭은 아직도 주인을 못 만났는지 쇠비름에 뒤덮여 있었다. 우리 모녀는 허름하게 늙은 노교사 한 분이 지키고 있는 교무실 창으로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심한 허기증 때문인지 전쟁의 근심과 공포가 꿈결같이 아찔하게 멀어져 가는 걸 느꼈다. 노교사가 자기보다 더 늙은 소사하고 같이 창고로 가서 쌀 가마에서 쌀을 퍼내 주었다. 우리는 감지덕지 그걸 받았다. 엄마는 이고 난 지고 와서 그날 저녁은 그걸로 배부르게 쌀밥을 지어 먹었다. 엄마는 오빠가 첫 월급과 쌀을 타왔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탄을 했었다. 엄마는 그 소리를 왜 그렇게 미리 했을까? 되레 그날 저녁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나 그 식사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 나는 진즉부터 학교에 나가고 있었다. 오빠와는 달리 바뀐 세상에 서슴없이 공감했다. 그들이 이승만 정부 욕하는 데 공감했고 노동자 농민에 대한 약속에 공감했다. 거의 잊고 지내던 팜플렛을 보고 맛본 공산주의에 대한 최초의 감동과 매혹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들의 승승장구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었고 한때 민청 조직에 들어있었다는 걸 대단한 투쟁 경력처럼 자부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게다가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학에 대한 애착도 무시 못했다. 나는 바뀐 세상에 참여하고 싶었고 내가 속할 만한 데는 대학밖에 없었다. 등교해보니 물리대 건물은 인민군이 차지하고 연건동에 있는 수의과 대학에서 등록을 받는 걸로 돼 있었다. 아마 7월 중순쯤 돼서였을 것이다. 마음은 급했지만 뒤숭숭한 집안 사정 때문에 등교 시기는 좀 늦었었다. 자신도 임의로 할 수 없는 불안감에 짓눌려 어떤 경우에도 잘하던 우스갯소리까지 잊어버린 엄마는 내가 등교를 하든 말든 관심도 없었다. 그래도 내 딴엔 용기 있는 등교였는데 학생 수도
민청 간부를 빼면 과마다 한두 명으로 셀 정도밖에 안 됐다. 그 소수의 주요 과제는 등교 공작이라는 거였다. 학교에 비치된 신상 카드를 한 사람 앞에 몇 장씩 나눠주면서 약도대로 집을 찾아가 등교를 권하라고 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학생을 긁어모아 의용군으로 내보낸 적이 벌써 몇 번 있었다고 했다. 오빠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그런 수법이라는 걸 모를 때도 나는 그 짓은 안 했다. 집 찾는 데는 워낙 소질도 없었거니와 대학생에게 학교를 나와라 말아라 권한다는 게 암만 해도 말이 안 됐다. 당하는 쪽보다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다. 그런 일 말고도 매일매일 말 안 되는 일만 시켰다. 물리대생 중 반동 분자 명단을 복사하는 건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를 명단을 왜 그렇게 자꾸 복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명단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은 나중에 국회의원을 지낸 손도심 씨였다. 아마 그때 정치과에 재학 중이었을 것이다. 학습 시간이라는 것도 있긴 했다. 그러나 교수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끝끝내 교수는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학교의 주인은 민청이었다. 민주학생 동맹다운 민주적인 학습 방법은 소련 공산당사나 신문의 전면을 차지한 김일성 수령의 교실을 돌아가며 읽고 예찬하고 열광하는 일이었다. 우러나오지 않는 예찬과 열광처럼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도 없었다. 몸에서 서서히 생기가 증발해가고 있다는 걸 현저하게 느꼈다. 같은 교실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처음과 다름없는 고조된 열광을 유지해야 했고 새로 나오는 교시 또한 그 소리가 그 소린데도 열광에다 새로운 불을 지펴야 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가짜였을 것이다. 가짜를 좋아하는 수령은 얼마나 멍텅구리일까?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할 짓이 못 되었다. 나는 체질적으로 예습을 싫어했다. 고교 시절에도 시험 때 복습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예습은 하지 않았다. 집중력도 산만했다. 싫어하는 과목 시간에는 수업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소설책을 읽는 못된 버릇이 있었고 좋아하는 과목도 예습 없이 간간히 딴 생각도 좀 하면서 듣길 좋아했다.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지식은 그런 방심의 시간을 느닷없이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싱싱하게 요동치게 하는 법이다. 괜히 예습 따위를 해서 그 시간을 한물간 생선 같은 복습의 시간으로 만들기가 싫었다. 그러니까 정말 싫어하는 건 예습이 아니라 복습인지도 몰랐다. 민청학습은 소학생도 알아들을 빤한 소리의 무한한 복습이었다. 저절로 지쳐 떨어져 물간 생선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엔 스스로를 박제가 돼버린 것처럼 느꼈다. 여북해야 민청 간부나 동무라고 부른 남학생 중엔 잘생긴 남자도 있었을 법한데 어깨를 맞대고 학습도 하고 툭하면 악수도 잘했건만 한 번도 야릇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그건 결코 연애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성 간에만 있는 것이면서도 연애 감정 이전의 이끌림이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하는 일 가운데는 반드시 있는 법이다. 그 남자와 여자가 남매나 부녀나 모자간이라 해도 말이다. 생기라 해도 좋고 윤기나 부드러움이라 해도 좋은 그런 정서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하는 일 가운데는 따로따로 하는 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잔재미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된 게 그것까지 말라버린 느낌이었다. 아니, 그건 느낌이 아니라 실제였다. 황폐의 극치였다.
나는 전쟁 중 생리가 멎어버렸고 비슷한 경험을 했단 소리를 나중에 여러 번 들었는데 대개는 영양 부족 탓으로 돌리는 듯 했다. 물론 영양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심리적 중성화 현상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여북해야 그 무렵 나는 북조선이 과연 노동자의 낙원일까를 의심하는 것보다는 북조선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킬까를 궁금해하는 게 훨씬 재미있었다. 나는 그 와중에도 재미있고 싶었다. 나는 오빠가 의용군에 붙들려 간 걸 기화로 학교에 나가는 걸 그만두었다. 오빠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냥 지쳐 나 자빠진 거였다. 수정이 안 된 열매처럼 말라 비틀어져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동안인데 그때도 그랬고 훗날 돌이켜볼 때도 그렇고 그동안이 인민군 치하의 3달 동안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